오늘의 사연은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자 어머니가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들이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아들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선뜻 며칠 동안 지내라며 제안했었죠. 결혼식 이후로 얼굴도 못 봤던 아들을 다시 본다는 가게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새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손가락이 떨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신혼집을 어떻게 꾸몄을지, 제 방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매일 전화하고 주말이면 찾아오던 아들이었기에 오늘 만남이 더욱 기다려졌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 지냈지? 네, 그럭저럭이요. 어머니, 짐이 많으시네요. 우선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거실을 지나 복도 끝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에 낡은 이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방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최고야 라며 안아주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들은 엄마를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이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저를 위한 방은 마치 창고를 급하게 치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됐어요. 나와서 드세요. 어머니, 저희는 친구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볼게요. 엄마,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 부부의 웨딩 사진을 보며 먹먹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있자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차갑게 대할 거면서 왜 방문하라고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걱정 마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약속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아들의 어색한 태도를 보며 이제 저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 몇 개가 덩그러니 있었고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으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장을 보고 왔는데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던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와 외식하러 나가는 것을 보니 서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간 후 거실을 둘러보니 새 가구들과 예쁜 소품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에는 오래된 이불과 작은 옷장만이 전부였습니다. 이사 오기 전 아들은 전화로 엄마 방도 예쁘게 꾸며놨으니까 기대하세요. 라고 말했었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방 안에서 옷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함께 살며 손주도 보고 행복하게 지내리라 생각했던 제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아들 부부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맛있었죠? 정말 맛있었어. 라는 아들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들은 제 방에 와서 불편한 건 없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 밝게 웃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제 마음속에 있던 아들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라 시간이 몇 시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제의 서운함을 뒤로하고 오늘은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 볼까 생각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그래, 내가 아침 차려줄게.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아침부터 무슨 고생을 하세요? 어머니는 라면 드실래요? 식탁에 앉아보니 아들 앞에는 계란 프라이와 베이컨이 놓여 있고 며느리는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컵라면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어제 사온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점심에 고기 먹으러 갈 건데 어머니는 고기 안 드시죠? 아들은 며느리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이따 나가볼게요. 제가 손수 만든 반찬은 쳐다보지도 않고 컵라면으로 때우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어 오늘 점심까지 아들 부부는 외식을 하러 나가고 저만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늦을 것 같아요. 하필 어머니가 약속이 있으실 때 오셔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알았다. 너희끼리 맛있게 먹고 와.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냉장고에 김치도 있어요. 밥은 밥솥에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식탁을 치우면서 어제 가져온 반찬들을 다시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해주는 음식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을 못마땅해 하는 것이 느껴져서 이제는 요리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들 부부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얼마나 더 지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아들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난방이 꺼진 건지 이불을 덮고 있어도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낡은 이불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확인하러 거실로 나가보니 제 방에 난방만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추워서 보일러 좀 보려고. 아, 어머니 방은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며칠 전부터 그랬는데 아직 못 고쳤네요. 수리기사님 부르면 될 거예요. 한밤중에 거실로 나온 제가 못마땅한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떨려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얇은 담요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불을 겹쳐 덮어봐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추운가? 아니야. 괜찮아. 내일 수리기사 불러볼게. 오늘만 참아요. 떨리는 몸을 감싸 안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자니 아들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추운 날이면 제 품에 파고들어 잠들곤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추위에 떨어도 모른 척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방 밖으로 나가기가 겁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 이불을 더 달라는 말도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며느리의 큰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벌써 점심시간이에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니? 한밤 동안 못 잤더니. 며느리는 문을 닫고 나갔고 저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위 때문에 몸이 으슬으슬 떨렸지만 아들 부부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롱 속에 이불도 낡고 얇은 것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니 아들 부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자꾸 귀찮게 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말할게. 좀 피곤한데. 아들의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아들은 제 방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옆방에 있어도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전화할 때면 밝게 웃으며 통화하는 아들의 모습이 더욱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다정하고 따뜻했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TV 소리에 묻혀 흐느끼는 제 모습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들의 방문을 닫자 저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차갑게 변할 거면서 왜 이곳에 오라고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의 재롱잔치 비디오를 보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보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방에 있으니 심심해서 휴대폰으로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화면에서 아들 부부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말 여행. 럭셔리한 하루. 제게는 라면 한 그릇도 아까워하면서 두 사람의 호화로운 일상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발리 가는 날. 5성급 호텔에서 쇼핑했어요. 우리 부부만의 여유. 저를 홀대하면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창문도 없는 방에 갇혀 있는데 아들 부부는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준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비싼 레스토랑은 매일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한 번도 해외여행 한 적 없는 제가 떠올랐습니다. 한 장의 사진마다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더는 보고 싶지 않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이 작은 방에 앉아 호화로운 삶을 사는 아들 부부를 생각하니 눈물만 났습니다. 제가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저렇게 즐기고 있다는 게 더욱 속상했습니다. 이제는 SNS도 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오늘은 시댁과 처가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첫 번째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고 저는 거들고 싶었지만 부엌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주도해서 음식을 했을 텐데 이제는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친정 어머니 오시니까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뭐 도와줄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음식 같이 하면 더 좋을 텐데. 어머님은 방에 계세요. 며느리의 단호한 말에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식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거실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와 보세요. 사부인 좀 야위신 것 같아요. 잘 지내시죠? 그럼요. 잘 지내요. 처가 식구들의 안부 인사가 오갔지만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는 처가 식구들에게는 극진히 대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하지만 저에게는 반찬을 건네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음식 솜씨가 대단하네. 맞아요. 제가 복이 많아요. 처가 식구들의 칭찬이 이어질 때마다 아들은 활짝 웃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해주던 음식을 좋아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구들이 돌아가고 난 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 먹는 속도가 조금 빠르신 것 같아.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방에 누워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아들이 친구들을 데려와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입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제 음식을 먹으며 위로를 받곤 했었는데 대학 시절에도 방학이면 집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찾던 것이 제가 해주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시골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안고 돌아가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더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중 마주친 옆집 할아버지의 인사에 쓸쓸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침부터 한숨만 나오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며칠째 보니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이웃의 눈에도 보일 만큼 제 표정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어쩌다 보니 저는 할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든 찾아오세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조금은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낯선 이웃이 걱정해 주는데 정작 아들은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더욱 서러웠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이야기를 해볼까 했지만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의 따뜻한 관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제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함만 남긴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몇 달 후, 아침부터 아들 부부의 분주한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며느리의 목소리에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엄마, 우리 애기 가질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첫째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갑작스러운 부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의 냉대를 생각하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며느리의 배를 보니 아직 표시도 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손주를 맡아달라는 말이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다시 와주세요. 그동안 서운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제는 잘할게요. 엄마, 우리 좀 도와줘. 제발 부탁드려요. 아들 부부의 간곡한 부탁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존재를 귀찮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잘 모시겠습니다. 손주를 본다는 생각에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전의 냉대가 떠올라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짐을 꾸려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방에 짐을 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진심으로 손주를 봐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진심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좋아질 거란 기대를 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할 일이 있으시니까 용돈 드릴게요. 무슨 용돈이니? 집안일도 좀 도와주시고. 돈 받고 일하라고? 어차피 계실 거면 도움이 되셔야죠. 그게 무슨 말이니? 며느리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나누기도 민망한 적은 금액의 봉투를 내밀며 수년간의 가사도우미 일당을 계산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한 몸이라 화를 내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임신했으니 이번 한 번만 봐주자라고 속으로 되뇌었었죠. 아침 저녁 식사 준비하시고 청소랑 빨래도 부탁드려요. 아들아, 너도 그러는 거니? 엄마, 우리도 맞벌이라 힘들어서 월급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만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가사도우미가 된 것입니다. 마치 가정부를 대하듯 지시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다 하셨나요? 저녁 메뉴도 생각해 두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아들의 집에서 하녀 취급을 받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불렀지만 결국은 싼 값에 부리는 가정부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조용히 물을 따르려는데 아들 부부의 방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 시골에 논밭도 있고 아버님 보험금도 꽤 되잖아요. 그것도 있지. 근데 어머님이 우리한테 주실까? 당연히 우리한테 주시겠지. 물컵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님 모시자고 한 거예요. 그런 속셈이었어? 당연하죠. 같이 지내면서 재산을 조금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보여야겠네. 그동안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게 더욱 아팠습니다. 어머님 돈 받고 일하시게 하는 것도 다 계획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유산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실 테니. 역시 당신은 똑똑해. 이제 우리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겠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그토록 믿었던 내 새끼가 이런 마음이었다니. 밤새 이불 속에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노리고 이렇게 차갑게 대했다는 걸 알고 나니 더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엄마, 나중에 내가 효도할게 라고 약속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아들 부부의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소라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는 이런 속셈으로 가득 찬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을 위해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알게 된 이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낮잠에서 깨어나 방문을 열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방을 뒤지는 소리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제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통장과 보험 서류를 찾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그게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않니?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내 가방을 왜 뒤지냐고.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저를 도둑 취급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네 마누라가 내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직접 봤다. 어머니가 잘못 보신 거예요.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부정하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엄마가 와이프를 미워해서 그러는 거죠? 난 분명히 봤어. 어머니, 제가 왜 그런 일을 해요? 통장이랑 지갑 찾으려고 했지?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저를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연기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제 밤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내 돈이 그렇게 궁금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밤에 들었다. 너희 둘 얘기. 순간 아들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건 이제 됐다. 나 간다. 어머니, 오해입니다. 짐을 싸기 시작하자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이용당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물건까지 뒤지는 상황에 이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을 거다. 짐을 정리하며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고 홀로 5살 아들을 키워야 했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배고파요. 엄마, 나도 학원 보내줘. 다른 애들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면서도 아들 생각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남들 다 보내는 학원은 보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밤늦게까지 공부를 봐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픈 아들을 업고 병원에 갔던 날도 있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울던 날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첫 월급 받으면 효도할게.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나중에 크면 꼭 보답할게요. 엄마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대학에 합격하고 기뻐하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 미역국을 사들고 왔던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취업하고 승진하던 날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왔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아들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모든 약속과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게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이제는 돈 때문에 저를 이용하려 하는 아들을 보며 지난 세월이 더욱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아들 생각에 웃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던 아들의 모습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창시절 아들 도시락을 싸면서 행복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정성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받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키웠던 세월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서도 굳세게 자라준 아들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도 서운한 감정을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며칠째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발걸음을 옮기던 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마음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 유산도 아들에게 물려줄지 말아야 할지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아들아, 내가 좀 아픈가 봐. 무슨 일이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져. 그냥 좀 쉬세요.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너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니?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요즘 병원비 장난 아니에요. 내가 절반은 낼게. 많이 아프신 것도 아닌데 괜히 돈 쓰지 마세요. 많이 아프다. 아들은 제가 화를 낸 이후로 아직도 기분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며느리는 더 심했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병원비 누가 내실 건데요? 어머님 통장에 얼마나 있다고. 결국 혼자서 동네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큰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를 더 정밀하게 해봐야 돼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또 왜요? 큰 병원에 가봐야 한대. 지금은 바빠요. 엄마, 저희한테 모질게 하셨으면서 왜 필요할 때만 찾으시나요?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돈이 아까워 친어머니의 병원비도 아까워하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젠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모든 시험은 끝났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유산을 자식에게 주지 않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어머님 재산은 어머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이제 연락하지 마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너한테 연락할 이유가 없어졌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동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내 유산 1원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엊그제 절차를 마쳤다. 무슨 절차요? 너희에게 줄 유산은 없다. 순간 아들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했나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는 생각할 것도 없어.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돈 때문에 저를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들 부부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새벽부터 아들 부부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밖에 소란의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소란이요? 돈 때문에 부모님을 이용하더니 경찰 불러야 하나? 젊은 사람들이 왜 이러나? 아들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당장 문 열어요. 며느리도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우리를 속이시다니 너무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모셨는데요? 순간 옆집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러고도 자식이라고 할 수 있나?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당장 돌아가시오. 이웃들이 하나둘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어르신 안정되셔야 해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다니.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아들 부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원망 섞인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이제 편히 쉬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혈육보다 더 따뜻한 이웃들의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아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웃들의 보살핌 속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초라해진 모습으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또 왜 그러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 지나간 일이다. 지금 와서 어쩌겠니? 와이프와도 이혼 준비 중입니다. 아들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잘못된 걸 이제 알았니?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늦었다. 이제 너무 늦었어.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도 헤어지고 회사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용했던 자신의 모습을 뒤늦게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음식이 그리워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 매일 라면만 먹어요. 그땐 그렇게 싫다더니. 아들의 모습이 짠하기도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간이 필요해.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아들은 한참을 무릎 꿇고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돈 때문에 망가진 모자 관계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들의 뒤늦은 후회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피보다 진한 이웃들의 정이 제 마음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옛집을 정리하러 시골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나 혼자 살아가야 해요. 빛바랜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잘 견뎌왔죠? 이제는 정말 놓아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남겨준 걸로 잘 살았어요. 먼지 쌓인 장롱을 열어보니 남편의 양복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입었던 하얀 드레스도 접어둔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이거 입고 찍은 사진.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 잘 크길 바랐는데. 당신이 보면 많이 실망하겠죠? 서랍 속 남편의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옛날에 받았던 러브레터, 반지, 시계,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인데, 이제는 돈만 보는 아들이 되어버렸네요. 남편이 아들에게 써놓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아, 커서 꼭 어머니 잘 모시거라. 편지 속 글씨가 눈물로 번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둘 꺼내 보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나무는 남편이 심은 그대로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시골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시 왔어요. 이제 여기서 홀로서기 해볼게요. 녹슨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많이 낡았지만 이제부터 제가 가꿀게요. 새 출발하기 좋은 곳이에요. 창고에서 농기구를 꺼내보니 아직 쓸만했습니다. 내일부터 텃밭부터 일구어 볼까요? 아직은 농사 지을 힘이 남아 있어요. 마당 한켠에 있는 장독대를 닦으며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게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웃집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오셨어요?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마을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텃밭에 상추랑 고추도 심고, 장독대에 된장도 담그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제 삶에 충실하려 합니다. 농사일로 바빠지면 시름도 잊혀질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앉아 달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야채 장사를 하며 살았던 제 인생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혼자서 아들 민호를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민호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까지 얻었을 때는 제가 잘 키웠다는 뿌듯함이 들었죠. 어머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된 여자예요. 지연이라고. 아들 결혼식은 어머니가 다 준비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소박한 결혼식을 치르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야채 장사를 하면서도 틈틈이 모아둔 돈이 있었고 그동안 살았던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았습니다. 신혼부부가 시작하기 좋은 아파트를 계약금부터 제가 모두 해결했죠. 민호와 지연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저는 그저 옆에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살 집을 마련해 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좋은 집을 어떻게... 됐어. 니네 둘이 열심히 살면서 대출금만 갚으면 돼. 어머님, 저희가 꼭 효도하면서 살게요. 처음 이사하던 날 민호와 지연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하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죠. 저는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이제 우리 민호가 행복하게 잘 살 거란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대출금은 매달 제가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아들 부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마저도 기쁜 마음이 들었죠. 시장 일을 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시큰거리지만 이제 내 아들이 가정을 꾸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기 전 아들 부부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괜스레 미소가 지어졌죠. 어머니, 저희 잘 살고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야채 좋아하는 며느리를 위해 매일 싱싱한 채소를 골라 챙겨주는 재미도 쏠쏠했죠. 아들 부부의 두 번째 손주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할 때도 손주 생각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고 틈만 나면 아기용품 가게를 기웃거렸죠.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챙겨주며 10달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에 출산할 것 같아요. 지연아, 걱정 말고 엄마한테 다 맡기렴. 죄송한데 어머님, 제가 출산하고 나서 부탁드릴 게 있어요. 우리 며느리 걱정 말고 말해봐. 제가 출산휴가 끝나고 복직해야 하는데 친정엄마가 멀리 계셔서요. 아, 그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서. 출산을 앞둔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저절로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면서 새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며느리의 부탁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손주도 보고 아이 키우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던 계획은 잠시 미뤄두기로 했죠. 며느리가 복직하면 제가 손주를 돌봐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마워했죠. 저는 시장 일을 하면서도 손주를 돌볼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에게 손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루가 더 빨리 지나가는 것만 같았죠. 며느리의 출산 휴가가 끝나고 직장에 복귀하면서 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야채 좌판을 차리고 아침 장사를 서둘러 마무리했죠. 오전 10시면 아들네 집으로 가서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지연아. 걱정하지 말고 일 잘하고 와. 어머님, 아기 이유식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서 주시면 돼요. 알았어. 네 퇴근할 때 연락해. 어머님, 오늘 아기 기저귀 갈아주실 때 엉덩이에 발진 있는지 봐주세요. 알았으니까 걱정 말고 일해. 어머님, 저희가 너무 어머님께 기대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손주를 돌보다 보면 시장에서 쌓인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아기가 웃으며 제 품에 안길 때면 하루의 고단함이 모두 씻겨나갔죠. 장사할 때 틈틈이 봐두었던 육아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손주를 돌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유식도 직접 만들어 먹이고 기저귀도 수시로 갈아주며 정성을 다했죠. 며느리가 퇴근하기 전에는 집안 청소와 빨래까지 말끔히 해두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들과 며느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장에서 사온 신선한 반찬거리로 저녁 준비도 해두었죠. 피곤할 법도 한데 손주를 돌보는 일이 즐거워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아침부터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오늘도 손주를 돌보기 위해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일로 이미 피로가 쌓여 있는 상태였지만 손주의 웃음소리를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손주를 안고 재워야 할 때면 아픈 줄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관절염이 꽤 진행된 상태라고 했지만 손주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치료는 미뤄두었죠. 약을 먹으면서도 손주를 돌보는 일은 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무릎은 더욱 아파왔지만 손주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마저도 견딜만 했죠. 며느리의 말처럼 저도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손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질 때면 잠시 주저앉아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곤 했죠.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손주를 돌볼 때도 쉬지 않고 움직여야 했기에 통증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심한 교통체증이 있었고 아들네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서둘러 달라고 연락했지만 도로는 꽉 막혀 있었죠. 버스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지만 결국 약속한 시간보다 30분이나 늦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지연아, 오늘 차가 많이 막혔다. 어머님 때문에 중요한 약속에 늦었잖아요. 어머니가 이러실 줄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아세요? 이제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지만 끝내 침묵만 지켰죠. 그동안 시장 일과 손주 돌보기를 병행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침묵이 저를 더욱 서글프게 만들었죠. 며느리는 화가 난 얼굴로 회사에 가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이 제 얼굴을 만지작거리는데 눈물이 나려는 걸 꼭 참았죠.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야채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쓰러진 저를 옆가게 주인이 발견하고 119를 불러주었다고 했죠.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한참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민호야, 네 어머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다. 아, 정말요? 무사는 하시죠? 그래, 그래도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어. 죄송한데 이따가 끝나고 가볼게요. 그동안 어머니 좀 부탁드릴게요. 저녁에 꼭 갈게요. 죄송해요. 그래, 일 잘 보고 와.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저혈압 증세라고 했습니다. 주사를 맞고 링거를 맞으면서도 저는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웃 주민이 곁에 있다고 하니 안심하고 방문하지 않았나 봅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물 한 컵을 건네주셨는데 그제야 목이 마르다는 걸 깨달았죠.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어볼 때마다 괜찮다고만 답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퇴원했지만 아들의 연락은 없었죠.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일도 손주를 돌보는 일도 이제는 제게 너무 버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 옆병실의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보살펴주는 할머니의 딸을 보며 부러운 마음이 들었죠.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약을 챙겨 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안 오나? 아들이 바빠서요. 내가 보기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다들 직장이 있어서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당신 인생은 언제 살려고 그러나?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야지. 입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면서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죠. 시장에서 장사하고 손주를 돌보느라 정작 저를 위한 시간은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퇴원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죠. 할머니의 말씀은 제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 뒤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돌보지 못하게 된 이후로 아들 부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갔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필요한 눈치였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내가 너무 지쳤다. 이제 니들한테 그만 휘둘리고 싶구나. 니네가 이제 집에서 나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서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아들과 며느리가 보여준 냉담한 태도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았죠. 시장 일도 그만두고 제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손주는 보고 싶겠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한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아들 부부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감추어왔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아들은 신혼집의 진짜 주인이 저라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에 빠진 듯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네 시작이 힘들까봐 그랬던 거야. 그럼 매달 나가는 대출금도 어머니가 다 내신 거예요. 그래, 돈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니까. 어머니는 우리를 완전히 내쫓으실 생각이었던 거네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배신감이 묻어났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출금을 갚느라 고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아들은 제가 집주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건 제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채 장사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아들의 미래를 준비했던 저희 마음을 아들은 알지 못했죠.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등기부등본을 던져두고 나간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죠.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의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월세방으로 이사 나간 후 처음으로 동네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시장 일과 손주 돌보기에 매진하느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네, 오늘 처음 와봤어요. 우리 복지관에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여기 와서 제2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런가요? 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셔야죠.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죠. 댄스 교실, 노래 교실, 그림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죠. 다른 어르신들처럼 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시장 일을 정리하고 노인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가 새롭게 느껴졌죠. 이제야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찾아온 그들의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웠죠. 손주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왔다며 오늘 하루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머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해드렸죠. 이제 어머님 눈치 보지 않고 사세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한동안 말없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에 제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서운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죠.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히 해두어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들 부부에게 제가 내린 결정을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주말마다 와서 청소하고 집안일 해라. 어머니, 저희가 매주 꼭 찾아뵐게요. 진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집은 니네 명의로 해줄게.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앞으로는 우리가 어머님께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지켜볼 거야. 앞으로는 제 삶도 소중히 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아들 부부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죠.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 지내자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강요나 부담 없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기로 했죠. 지난날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집은 언젠가 아들 부부의 것이 되겠지만 그 전에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약속대로 매주 주말이면 아들 부부가 찾아와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손주와 함께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며느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반찬 만들어 볼게요. 어머님, 아직도 허리 아프신 거 아니에요? 이번 주말에는 저희가 빨래도 해드릴게요. 오늘은 일찍 와서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니, 저희가 효도하면서 살게요. 아들이 손주와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육아에 서툴던 아들이 이제는 제법 아빠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며느리도 집안일을 하면서 종종 저희 건강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가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변화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발전해가는 것 같아 기뻤죠. 주말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시작한 댄스 교실이 저희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우다 보니 이제는 댄스 교실 회장까지 맡게 되었죠. 어느 날 복지관 선생님의 권유로 시니어 모델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한영숙님, 이제 무대에 올라가실 차례예요. 와, 우리 할머니다. 어머님, 정말 멋있으세요. 엄마,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기 계신 분이 제 어머님이세요. 어머니, 이제 진짜 연예인 되시는 거예요? 무대에 오르면서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아들 가족의 모습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죠. 시니어 모델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인생에 재임막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시장 할머니가 아닌 모델 한영숙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졌죠.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주어 더욱 힘이 났죠. 이제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남 눈치 보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헌신하셨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은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저희 모든 일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와 위로를 건네주었지만 그 어떤 말도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신 차리셔야죠. 아버지 가시고 나면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 큰아들 현수가 술에 취한 채 불쑥 던진 말에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형,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아버지 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어. 야, 네가 뭘 알아? 이런 거 빨리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 제발 그만해. 아버지도 이러실 거면 서운하실 거야. 아이고, 민수야. 형 취했나 보다. 좀 쉬라고 해라. 장례 절차가 끝나고 빈소를 정리하는 동안 현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직 남편의 죽음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아들의 입에서 재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 착하기만 했던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을 챙기고 아버지를 존경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술에 취해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렷했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옆에서 잘 모시겠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말에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아끼던 가족인데 왜 이렇게 서로가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장례식장 구석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남편의 모습,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고생하던 순간들, 퇴직하고 둘이서 꾸며가던 조그만 정원까지. 빈소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장례식장을 떠나며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살았던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하늘에서라도 우리 가족을 지켜봐 주세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큰아들 현수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정장 차림이었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너무 위험하실 것 같아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현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30년 넘게 사신 집인데. 민수야, 니도 어머니 걱정되지 않아?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해요. 며느리도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편의시설도 좋아요. 여기선 계단 오르내리시기도 힘드시잖아요. 민수는 계속해서 반대했지만 현수 부부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꾼 정원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마시던 커피, 손수 심은 장미들, 이웃들과 나누던 일상적인 대화들을 모두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 못 견디시면 언제든 돌아오시면 돼요. 제가 모시러 올게요. 민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어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방마다 스며있는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붙여둔 키 재기 자국, 남편이 직접 수리했던 흔적들,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짐 다 챙기셨죠? 차 준비됐어요.
현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생활이 어떨지 두렵기도 했지만 큰아들 내외의 정성어린 마음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동네 친구분들하고는 자주 만나실 수 있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현수의 말에 안심이 되는 듯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정원을 바라보았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아이들이 자라난 공간, 그 모든 것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오르며 민수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백미러에 비쳤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믿고 싶었지만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현수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발걸음을 뗀 이상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현수의 아파트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넓고 깨끗한 아파트였지만 저에게는 그저 낯선 공간일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건물들 사이로 하늘이 좁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주무셨네요? 그냥 방에 있고 싶어서. 매일 아침 혼자 마시는 커피가 쓰기만 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바깥에 나가셔야죠. 매일 방에만 계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아가, 난 괜찮아. 어머님, 저랑 장 보러 가실래요? 시장도 구경하시고.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가꾸던 정원이 그립기만 했어요. 동네 마트에 가도 아는 얼굴 하나 없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도 어색한 인사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옛집 근처 친구들에게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바쁜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밥맛이 없어서. 식탁에 앉아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아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더욱 외로워졌어요. 아마도 남편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울했나 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저는 더욱 고립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에게 힘든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들 걱정할까봐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잘 지내고 있어. 시계만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우울한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유증이라고 생각했는데 낯선 환경에서의 외로움이 더해져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현수 부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저를 신경 쓰려 애쓰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 이제 저랑 친해지셨죠? 손주의 순수한 물음에 웃음 짓게 되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이라도 놓으려 했지만 며느리가 먼지 난다며 만류했어요. 그저 하얀 벽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녁이면 옛집 정원에서 들리던 풀벌레 소리가 그리워졌어요. 에어컨 바람 소리만 가득한 이 공간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는 찰나 민수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화면에는 며느리가 올린 SNS 글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고충을 상세히 적어놓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모든 걸 간섭하시고 우리 부부 생활을 망치고 있어요. 형수님이 이런 글을 썼었네요. 민수야, 그만 보자.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며느리의 글에는 제가 며느리 살림살이를 간섭한다는 내용부터 손주들 교육에 대해 잔소리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 집에 온 후로 큰며느리가 불편해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며느라 너한테 실망이구나. 왜 이런 거짓글들을 올렸니? 그냥 모든 게 스트레스였어요. 죄송해요. 얼른 글 삭제해라. 며느리는 곧바로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민수는 화를 내며 형수님을 나무라려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어머니, 그냥 저희 집으로 가시면 어떠세요? 아니야. 그래도 몇 달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으니 지내야지. 아들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날 밤 혼자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까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글을 읽고 나니 그동안 제가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들이 며느리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며느리와 마주치기가 어색했어요. 서로 모른 척하며 지내는 게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더 조심할게요. 며느리의 사과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도 집안일을 도울 때도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깨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며느리의 기분을 어떻게 하면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불청객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글이 삭제되었다고 해도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손주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나 배고파서 죽겠는데 왜 아직도 밥이 안 됐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좀 늦었네. 엄마는 매일 제 시간에 밥 해주시는데 할머니는 왜 이렇게 늦게 해요? 준수야?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할머니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언제든지 밥 달라고 하랬어요. 안 주면 따지라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손주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 할머니도 많이 피곤하실 수 있지. 할머니 때문에 나 학원 늦을 것 같아요. 준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부엌에서 칼질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편을 들며 저를 흘깃 쳐다보았어요. 준수, 이제 방에 가서 씻고 있어. 엄마가 금방 차려줄게. 며느리의 말에 준수는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묵묵히 다시 요리를 시작했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는데 오히려 꾸중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면서도 손주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옛날에 손주였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요즘은 자주 짜증을 내고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들 달래볼게요. 며느리의 말투는 겉으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손주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니? 시어머니가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죄송해요. 저희도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제가 준수한테 좀 강하게 말했었네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손주는 제가 만든 음식은 건드리지도 않은 채 밥만 먹었어요. 밥 다 먹었어요. 학원 갈게요. 준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키울 때만 해도 현수는 얼마나 착했었는지,
이제는 손주와 대화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한마디 말이라도 잘못했다가는 또다시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할까 두려웠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주의 날카로운 말투,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제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은 저희 모습까지.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날을 맞아 민수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현순의 가족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베란다에 홀로 서 있던 제 모습을 민수가 발견했어요. 엄마, 이렇게 일찍 나와 계시면 어떡해요? 민수야, 일찍 왔네. 어머니, 많이 아이셨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저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눈물을 급히 닦아냈지만 민수는 이미 알아챈 눈치였어요. 엄마, 힘드시면 저희 집으로 가시죠. 베란다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있으니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순의 집으로 이사 온 후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해가 뜨는 걸 바라보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높은 아파트 숲 사이로 보이는 좁은 하늘이 제 마음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침 차리셨어요. 지금 밥하고 있다. 기다려라. 민수는 제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명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식탁에는 며느리가 준비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였지만 공기는 무거웠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주문했어요. 며느리가 건넨 음식을 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며느리의 마음을 생각해 한술 떠보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집 마당에서 뛰놀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민수는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저는 늘 괜찮다고만 답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베란다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잇집의 정원이 그리워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꾸던 꽃들, 봄이면 피어나던 매화나무. 시계는 천천히 흘러갔고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명절이라는 게 무색하게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혼자 있고 싶었어요. 이제는 말할 사람도 기댈 곳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세상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명절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수와 형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도련님, 차 한 잔 더 마실래요? 네, 형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다들 웃으면서 보내요. 네, 형님. 그래야죠. 준수야, 삼촌한테 세배 드려야지. 민수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형수님의 SNS 사건 이후로 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진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형수님이 정성스레 준비한 명절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마음 편히 음식을 즐길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삼촌, 이따 PC방 가면 안 돼요. 그래. 나중에 가자. 민수는 마음속으로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저녁이 되자 현수는 술을 꺼내왔습니다. 명절이라고 조금 특별한 위스키를 준비했다며 잔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나오세요. 다 같이 한잔해요. 난 괜찮아. 너희끼리 마셔. 형님,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 가족이 다 모였는데 내가 술도 못 마시나? 형, 벌써 반병이나 비우셨잖아요.
네가 뭘 알아? 내가 술도 내 맘대로 못 마시나? 현수는 자꾸만 술을 들이켰고 얼굴이 점점 붉어져 갔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듯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았어요. 민수는 형의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술잔을 비울 때마다 현수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어요. 형, 이제 그만 드시고 주무세요. 내가 언제까지 술을 마실지는 내가 정해? 저는 방 안에서 아들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거친 숨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는 취기가 오른 현수와 걱정스러운 표정의 민수만이 남았습니다. 형, 내일도 있는데 이제 그만 주무시죠. 시끄러워? 내 집에서 내가 마시는데 뭐가 문제야? 취한 현수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민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시계는 이미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옆집에서도 들릴 것 같은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어요. 거실 소파에 누운 현수는 이내 잠이 들었고 민수는 그제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제 방문 앞에서는 여전히 술 냄새가 나 귓가에는 아들의 취한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을 정리하다 실수로 현수의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뜬 메시지를 보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소파에서 잠든 현수는 여전히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들어 메시지를 읽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요양원 가보셨나요? 강원도 양양에 있는 곳 시설 좋더라고요. 다음 주에 가볼 예정입니다. 어머니 설득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 재산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변호사와 상담 중입니다. 걱정 마세요. 민수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읽을수록 민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현수와 누군가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모두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내용이었어요. 거실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아는 형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는 여전히 현수의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어머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민수는 이 사실을 어머니께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형수님도 이 계획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메시지들 속에는 형수님의 존재도 엿보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을 계획한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어요. 민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메시지들을 조용히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형을 의심하고 증거를 모으는 자신의 모습이 슬프게 느껴졌어요. 아침이 밝았고 고스란히 남아있는 메시지들이 제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현수가 계획했던 모든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그런 일을 오해이신 것 같은데요. 형수님, 메시지 내용이 너무 자세해서 오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현수야, 이제 그만 핑계대고 사실대로 말해. 현수의 휴대폰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강원도의 고급 요양원 입소 계획부터 재산 이전 방법까지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메시지를 보면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큰아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요양원으로 모시고 가는 방법,
재산 관리 위임장을 받아내는 절차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요양원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보증금과 월 이용료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현수 부부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민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말에도 이제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불편한 기색들이 모두 이런 계획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어젯밤의 술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취기가 깬 현수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메시지들 속에는 제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꾸며 요양원에 입소시키려던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 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메시지를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지난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민수가 내민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자니 남편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큰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현수의 휴대폰 메시지 내용을 공개한 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니? 현수야. 어머니, 이건 다 오해예요. 그냥 상담만 좀 해본 거라고요. 형, 변호사랑 상담까지 하셨잖아요. 시끄러워. 네가 남의 핸드폰을 왜 보는 거야? 현수야, 이제 그만 사실대로 말해. 아니에요. 이건 다 민수가 꾸며낸 거예요. 거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현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그 메시지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형. 증거라고? 이런 건 조작할 수도 있는 거야. 어머님, 저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며느리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기 때문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더 흐려져 갔어요. 민수가 꺼낸 증거들 앞에서 현수 부부는 계속해서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다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증거들이 놓여 있었고 현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 현수가 보여준 관심과 걱정이 모두 재산을 노린 연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민수는 조용히 증거들을 정리했고 저는 그저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민수가 현수의 휴대폰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했던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들어보세요. 이게 또 뭐니? 형, 이런 통화 내용도 있었네요. 변호사님, 어머니 정신감정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녹음된 현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변호사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드러났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 그냥 형, 이제 그만 변명하시죠.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 다 너희들 때문이야. 녹음 내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녹음 파일을 하나씩 재생했고 그때마다 현수의 계획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면 그럼 강제 입소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가족들이 동의하시면 충분히. 녹음 속 현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의연했습니다. 마치 업무 상담을 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창밖은 어느새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진실 폭로에 모두가 지쳐 보였어요. 민수는 마지막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그 속에서 현수가 변호사에게 재산 이전 방법을 상담하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현수는 벽만 바라보며 굳어 있었어요. 방 안에 가득했던 긴장감은 이제 체념으로 바뀌어가는 듯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어 보였어요. 모든 증거가 드러난 후 작은 아들은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위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난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야. 어머니, 안 돼요. 지금은 위험해요. 좀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님, 순식간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수와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끌었고 민수는 그들을 말리려 했어요. 몸싸움 중에 테이블 위에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손주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방 안으로 달아났습니다. 갑자기 현수가 저를 강제로 지하 창고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장 그만둬라.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어머닌 제가 모실 거야. 어두운 지하 창고로 끌려가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큰아들의 힘이 너무 거세서 저항할 수도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창고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어둠이 찾아왔어요. 창고 안은 춥고 습했습니다. 켜져 있는 작은 전구 하나가 흔들리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어요. 밖에서는 현수와 며느리가 문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제가 집을 나가면 자신들의 계획이 무산될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었나 봅니다. 저는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경찰을 부른 모양이었어요. 창고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웠던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밖에서는 점점 소란스러워졌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문을 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창고 문이 열렸고 제 눈앞에는 경찰과 함께 서 있는 민수가 보였어요. 어머니, 이제 안전하세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가두려 했던 그들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어요. 경찰이 도착하고 저는 민수의 도움을 받아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밖에는 이미 여러 대의 순찰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다 이젠 이런 짓까지 저지르는구나. 이건 가족 간의 일이에요.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일단 서로 떨어져 계시죠. 어머님, 진술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 민수가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현수 부부는 다른 순찰차에 탑승했어요. 진술을 하는 동안 모든 일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메시지 내용부터 녹음 파일 그리고 창고 감금까지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좋은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 이제는 그게 좋겠다. 경찰서 조명 아래에서 현수 부부의 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 현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가 추천한 변호사는 노인 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이었습니다.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하시더니 승소를 장담하셨어요. 경찰은 현수 부부를 상대로 감금 및 재산 갈취 미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에 부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조사실을 나오는 길에 현수와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현수의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았던 증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고소장은 제가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증거가 확실해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 조사는 언제쯤 끝날까요? 민수야, 고마워. 변호사는 저희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현수의 메시지부터 녹음 파일 그리고 창고 감금 사건까지 모든 내용을 검토했어요.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을 고소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변호사는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부터 접근 금지 신청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민수는 제 옆에서 모든 내용을 함께 듣고 기록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날 때까지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변호사는 현수 부부의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학대와 감금, 재산권 침해 시도 등 여러 가지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멍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수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마음 한켠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권리를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옛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 이 선택은 필요했어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현수가 여러 차례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가 발견된 거예요. 어머니, 이 통장 내역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아버지 통장을 형이 아버지 도장을 위조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수사관은 남편 생전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수가 여러 차례 거액을 인출하려 했던 흔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가족이 깨질까봐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저 조용히 은행 직원에게 당부하셨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은행 직원의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현수의 도장 위조 시도를 알고 계셨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경찰은 남편 서재에서 발견된 일기장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현수를 걱정하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남편의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알면서도 끝까지 감싸주려 하셨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속상해 하셨다니. 어머니, 이제라도 알게 되셨잖아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 노력하셨던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현수는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수사관은 이 모든 자료가 현수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시도까지 포함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고 해요. 아들의 오래된 배신을 알게 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홀로 안고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저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수는 이 사실을 알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에 적힌 글귀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수사 과정에서 며느리의 숨겨진 과거도 드러났습니다. 파산 이력과 거액의 도학스빚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어머님, 큰며느님 신용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도학스빚이에요? 어머니, 저도 이런 사실은 몰랐어요. 도학스빚 때문에 재산을 노린 거였군요. 그러니까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 차지하려는 거구나. 며느리의 도학스빚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추심에 시달리다 저희 집 재산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어요. 경찰은 며느리의 도박장 출입 기록과 대출 내역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현수도 아내의 도학스빚을 갚으려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신용불량 기록도 나왔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모두 돈을 빌린 상태였고, 이제는 제 재산이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밝혀졌네요. 그래, 이제야 다 알게 됐구나. 경찰은 이 모든 증거가 현수 부부의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닌 계획된 범죄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고 해요. 며느리의 도박 이력은 수년간 지속된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도박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닌 오랜 시간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민수는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SNS의 글, 요양원 계획까지 모든 것이 도박빚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세상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경찰은 공항에서 극적으로 현수 부부를 검거했습니다. 해외로 도주하려던 찰나였다고 해요. 어머님 두 사람 모두 체포했습니다. 비행기 표까지 끊어놨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공항 CCTV에는 황급히 출국장으로 향하던 현수 부부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화물 속에는 현금 다발과 귀금속이 가득했다고 해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도주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현수의 가방에서는 위조된 여권도 발견되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해외에서 살아갈 준비를 철저히 해두었던 거예요. 체포 당시 현수는 끝까지 저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실토했어요. 어머니, 이제 재판만 남았네요. 도주까지 계획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는 제 옆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의 도주 시도를 막아낸 것이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로 드러났어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큰아들과 며느리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저의 전적인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결국 징역형을 받았네요. 판사는 현수 부부의 행위가 심각한 노인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도 인정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도주 시도까지 있었던 만큼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어요. 법정에서 나오는 현수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끝내 저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시죠.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시간의 재판이 끝나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일까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결말을 보시면 남편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하실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법이 저의 편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민수는 운전하면서도 가끔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현수 부부가 사과하러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수를 통해 만남을 요청했다고 해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용서야? 어머님, 저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형, 너무 늦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현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대신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노인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겪은 일이 다른 노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머니 큰 결정하셨군요. 기부를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노인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어요. 민수는 제 결정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단체에 기부할지 함께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옛집으로 돌아와 정원을 가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다시 만나고 일상의 작은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남편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좋은 일을 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바라셨을 길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큰아들과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햇살이 따뜻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을 함께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부모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흔들리는 가족 관계에 마음 아파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여러분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과는 단호히 선을 그으세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